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2018 중간선거가 이제 닷새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박빙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탈환을 자신하고 있지만은 막판 공화당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당초 민주당이 압승해서 이제는 민주당의 근소한 5위 정도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상원에서는 주로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들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악재가 될 만한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중간선거 판세가 그렇게 민주당에 유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네. 뭐 CNN이나 MSNBC도 그렇고요. 선거일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빙이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블루 웨이브는 이제 죽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파란색 아닙니까? 네. 공화당은 빨간색이고요. 네. 파란색은 죽었다 뭐 아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뭐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그런 수치 같은 것이야 결국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그 추세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공화당이 추격하는 양상이고, 네.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갭이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았죠. 뭐 브렉 캐버너 연방대법관 그렇죠. 인준 과정에서 네. 공화당이 좀 강행하는 그런 모습, 여성들의 어떤 그런 성폭행 이 논란에 대해서도 좀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 네. 거기에 뭐 폭발물 소포 전송, 피츠버그 총기 난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들 사건 때문에 득을 본 것으로는 결국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득을 보지 못했는데, 역시 정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각자 개인 사람마다 어떤 정치 집단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이냐, 결국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또는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곧대로 결과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뭐 논란이 있는 사람은 뽑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의 그 결과라는 것이 이런 사건 사고와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오히려 공화당이 지지층이 결집함으로써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오히려 좀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사실 뭐 증오 범죄라든가 혐오 범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높고,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사건들과 그런 어떤 정서, 사회적인 정서, 그것과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행위가 좀 별개로 놓는 거죠. 그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론상으로, 분위기상으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해 보이고 공화당이 불리해 보이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원래는 지지하지 않던 쪽을 어떤 그런 사건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지하지 않던 쪽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던 쪽을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다.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지지하는 정당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더 결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도 느꼈던 네. 거지만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 하나는 정말 그렇죠. 탁월하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중간 선거에 다른 건 안 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만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의 또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 메이킹 능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슈입니다. 결국 어떤 이슈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느냐. 결국 그 이슈를 메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는 결국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이런 지금 구도잖아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결국은 모든 이번 선거 쟁점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들이건 지금 이번 중간 선거 관련해서는 눈에 보이는 건 트럼프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참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당을 또는 어떤 후보를 찍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실제로 투표에 가서 투표를 하는 행위지 누군가가 싫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을 찍어주는 이런 선거는 사실은 좀 드물거든요. 힘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붐을 일으키기 힘든데 민주당이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예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은 분명히 나뉘는데 그런 비호감적인 여론을 민주당의 표로 끌어모으는 데는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이렇게 매력적인 정당으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대선에서 졌잖아요. 대선에서 진 건 있고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 대통령 선거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왜 민주당을 찍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싫고 공화당이 싫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트럼프가 싫고 공화당이 싫은데 왜 내가 민주당을 찍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을 지금 납득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놔두면 안 된다. 뭐 그런 메시지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결국은 민주당으로의 어떤 붐을 못 일으키는 거고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근데 우리 민주당은 이러저러 하니까 우리에게 표를 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오바마 케어라든가 의료보험 문제, 뭐 친이민이라든가 그런 것 민주당이 유리하게 이슈화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민주당을 찍어줄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어떻게 유리한 점이 있고 친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점이 있고 뭐 그런 것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부각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합니다. 자신은 확실한 반이민을 이슈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네. 그래서 군대를 투입해서라도 군인들을 투입해서라도 캐러번들이 미국 땅에 못 들어오도록 막겠다. 그리고 출생시민권 내가 행정명령 해서라도 이것은 없애겠다. 이거 출생시민권을 계속 인정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명확하거든요. 메시지도 명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경우에 나에게 뭐가 들어오는지가 확실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결집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뭐를 얻을 수 있는지 그냥 트럼프가 싫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슈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선거 캠페인이 가열될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사라져 있는 그런 느낌. 분명히 미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이 두 당이 이런 선거전에서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들이 돼야 되는데 뭔가 민주당이 좀 주인공 자리에서 좀 빠져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주인공으로 활개치고 있고 민주당은 그냥 뭐 조연급으로 지금 전락한 그런 느낌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전에서 민주당이 지금 예상 밖으로 좀 고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처음에 이 얘기할 때 이제 뭐랄까 그 공화당에 이제 악재가 될 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공화당 쪽으로 돌아오고 말았단 말이에요. 캐버너도 대법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 사람이 만일 부결이 됐다. 네. 그래서 대법관이 못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는데 그런 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 됐기 때문에 사실 심판을 해야 된다는 쪽이었는데 네, 글쎄 그러니까. 그걸 뭔가 이슈를 잘 못 만드는 못 거죠. 만드는 거죠. 캐버너로 저렇게 공화당이 오만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하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의 논리를 내세워서 그냥 강행을 시켰는데 네.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심판하지 않으면 계속 저런 식의 인사가 반복될 것이다. 맞아요. 뭐 이슈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부재자 투표 수가 네. 이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재자 투표수가 증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공화당이 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늘 보면 채널4 NBC가 아. 전국의 부재자 투표자 수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약 2,400만여 명이 네. 지금 부재자 투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 정도면 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지역에 따라서 뭐 한 10% 늘어난 곳도 있고 많으면 뭐 한 50%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전국적으로 보면 부재자 투표자 수가 늘어났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한 몇십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재자 투표가 늘어나면 누구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우편으로 해서 사전에 투표를 해서 그걸 또 메일로 보채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라든가 뭐 이런 층 그래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Political Data Inspection Incorporation이라는 그 정치 분석 그 평가 회사가 있는데 이번 중간 선거 부재자 투표를 분석했는데 이념 성향, 인종 그리고 뭐 나이 등으로 부재자 투표자를 조사했더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 많이 했냐면 보수 성향 그리고 백인들 네. 그리고 중장년 노년층들이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네.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네. 지금 공화당 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사람들도 결국 공화당 성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많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부재자 투표는 공화당 쪽에 좀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가 명쾌합니다. 명쾌하기 때문에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뭘 얻을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집이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쪽은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도대체 민주당을 찍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또 민주당을 찍음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긴 하는데 그렇게 투표장에 결집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부재자 투표에서도 그런 이 어떤 결과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선거 결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네. 저희가 알 수 있는 네. 거겠지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야당이 민주당한테 대단히 좀 유리하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정리해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막판 뒤집기가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중간 선거는 뭐 주지사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주민 발의안도 있고 하지만 일단 승부처는 역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선거인데 연방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것은 이제 과반수를 이제 지킬 수 있다. 지금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그렇죠.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 현역 26명, 공화당 현역 9명의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집니다. 상원은 6년 임기고 전체가 한꺼번에 다 치르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치러지니까 그렇죠. 30 몇 명씩 이렇게 치러지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신들의 26개 의석을 다 지키면서 공화당의 의석을 몇 개를 뺏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불리한 쉽지 상황이죠. 않죠. 애당초 네. 스타트부터가 이제 불리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자신들의 9개 의석만 다 지켜도 되고 아니면 9개 중에 몇 개 뺏기더라도 민주당의 26개나 되는 선거구 중에 몇 개만 뺏어와도 되니까 상당히 그 유리한 그런 그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는 인구수와 관계 없잖아요. 각주가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2명씩을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현역의 프리미엄이 절대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여론의 어떤 향배에 비교적 좌우되지 않는 게 상원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게 거의 좀 확실시되고 있고 하원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현재 193석이기 때문에 435석의 전체 의석 중에 과반수를 넘으려면 지금 25석 이상을 좀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연방 하원은 아시다시피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435석 에 대한 이제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원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였고요. 지금 현재 2016 대선 때 힐러리 후보가 우세를 보였던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가 25곳입니다. 이곳을 지금 민주당이 집중 공략하고 있고 또 공화당 현역 의원보다 민주당 후보 도전자가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모은 곳이 지금 12곳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민주당이 집중 공략하고 있고 그래서 합치면 37곳. 이 37곳을 집중 공략해서 이 중에서 25곳 이상을 이기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인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지역이 점점 민주당이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았는데 접전이 되거나 이런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판세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이제 뚜껑을 맞아요. 열어봐야 알 것 같고 연방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이 공화당을 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방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민주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그 격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연방 상원을 공화당이 지키고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격차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긴다면 뭐 무승부인데 트럼프로서는 승리한 거죠. 그렇죠. 무승부인데 그 정도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라는 게 결국 이름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데 대체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만 해도 이긴 선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의 당선자 예상되는 당선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친트럼프 인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당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자신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근데 있을 것 뭐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 CNN도 지금 보면은 하루 종일 네. 저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는 장면만 나오지 그렇죠. 민주당 쪽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좀 민주당의 가장 보이지가 않아요. 고민이에요. 민주당은 네. 좀 중심 인물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참. 뭐 지금 민주당의 차기 2020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론조사 보면 조 바이든 부통령이 꼽히는데 네. 그분 연세가 얼마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미 과거의 인물인데 그래서 민주당도 좀 새로운 인물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런 좀 깜짝 스타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좀 고민이 많은 글쎄요 것 말입니다. 같습니다. 지금 수고 그 많으셨습니다. 카톡으로 청취자 한 분께서 선거는 이슈 장사라고 장사는 상품의 종류와 품질보다 네.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디스플레이를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에 해당하는 간판 인물이 없다. 없어요. 네. 네. 제가 민주당이면 한번 나가보겠네요. 저는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